안녕하십니까. 문모학입니다. 작가로서의 배경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그 길에 들어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 나라는 존재와 시대, 그리고 나라는 존재와 환경,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밀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 한 분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 안타깝게도 그 한글을 모르시는 문맹자였어요. 문맹자였는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글을 읽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밤이면은 바느질을 하시면서도 늘 내 곁에서 책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렇게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그때 또 책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죽자사자 정말 교과서만 읽어드렸는데, 내가 교과서를 읽어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덩어리도 두드려 주시고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면서 아유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하다, 이렇게 늘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내한테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기도 했지만 내가 그 격려받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동기가 됐죠. 그래서 글을 참 좋아하게 됐다. 그건 결국 쓰는 것은 읽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 어머님이 그냥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분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시골 학교였으니까 2학년, 5학년, 6학년을 한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초등학교 6년 동안에 3년 동안을 담임하시는데, 이분이 작가도 뭐 아니고 글 쓰시는 분도 아니었는데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하셨어요. 일기 쓰기를 철저하게 지도를 했어요. 일기를 매일 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숙제를 동시를 지어서 오라고 하는 숙제를 자주 냈거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소위 범생이었으니까 숙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내가 글을 잘 쓴다고, 나를 그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들고 와서 얘가 쓴 일기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이 두 분 때문에 글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바로 그런 힘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문학 잡지에 내 이름 석자를 올린 게 1980년이거든요. 전문지에, 문학 전문지에. 근데 금년이 2021년이니까 41년 전이에요. 근데 그 중간 나누면 20년이 되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그 20년이 분명히 구분되어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처음 20년 동안의 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그야말로 언어로 표현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시집이다. 내 삶을 시로 표현하는 그것이 뭐 내 시 작업의 전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년 후는 그 반대가 되는, 내가 이제 언어의 삶을 산다, 언어로 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그렇게 갖게 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한글 아는 것, 그것뿐이었다. 한글 아는 것으로 학교 선생을 했고, 신문사 기자를 했고, 논설위원을 했고, 뭐 글을 썼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한글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이렇게 고마운 한글에 대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고마움을 드러내서 우리가 모두 한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더 빛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에 관해서, 낱말에 관해서 쓰고, 그 한글 자모시를 쓰고 이랬단 말이죠. 특히 이제 한글 자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글 자모가 말이죠,
아, 이게 영화가 되기도 하고, 뭐, 패션으로 되기도 하고, 무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중가요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작 시에서는 시를 잘 안 썼어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1993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흑인 여성 작가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니 모리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읽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쓰여지지 않았다면 읽고 싶은 당신이 그 작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난 한글 자모시를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글 자모시를 써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한 권의 시집으로 냈고, 그 후속 작업으로 지금은 이제 뜻밖의 낱말이라고 하는 연작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언어적 삶을 산다 그러는데 언어를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삶 속에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 속에 있는 삶을 끄집어내보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집을 9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의 선집이 있는데, 이 문화학관 작가의 서재에 전시하는 책이 5권인데, 그중 첫째가 가을 금문고라고 하는 내 첫 시서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많이 부끄러워서 지금도 왜 이렇게 빨리 시집을 냈을까 참 후회하는 그런 시집이에요. 그렇더라도 또 내게는 또 그 첫 시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하죠.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 섭작기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40년 후에 다시 들여다봐도 드는 생각은, 그때도 내가 연작에 괜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당시에도 그 무명이라고 하는 연작을 처음 실었거든요. 그리고 40년 후인 지금도 내가 뜻밖의 낱말이라고 하는 또 연작을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의미, 단지 내게 첫 시집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알려진 시로 청보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지금도 뭐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인용하기도 해서 살아남은 시 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벙어리 뻐꾸기라고 하는 선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선집인데, 이 선집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획이거든요. 한국 현대시조 백인선 기획위원회가, 그러니까 현대시조 출발인 최남선 선생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 그 시조 시인들 중에 100명을 뽑아서 책을 내는 기획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괜찮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그 작품 속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그러니까 동아출판사에 나온 문학책에 실려 있습니다. 중장을 쓰지 못한 시조 반도는이라고 하는 아주 실험시인데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젊은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다는데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분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피카소 6.25라고 하는 그림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바로 2020년 작년 그 정형시학 그 겨울호에 미술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작품을 써서 신항섭이라고 하는 그 미술평론가가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게 이제 잡지에 발표돼서 20년 후에 불려 나온 작품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소중한 시집이다, 선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을 검문고가 첫 시집이었다면은 이 벙어리 뻐꾸기는 첫 선집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가 이제 이른바 그 낱말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999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너무나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2006년도에 대구 문인협회장 선거가 있어서 그 해에 내가 당선이 됐거든요. 회장이 당선됐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냐면은 문무학 너도 이제 끝났어. 문협 회장하면서 네가 뭐 앞으로 작품 쓰겠어? 이런 야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문협 회장도 열심히 하지만 내 작품 열심히 쓸게. 그럼 독자들이 원하는 게 뭐지? 독자들이 왜 시를 안 읽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 독자들이 시를 안 읽는 이유가 첫째,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와 연관시키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다. 그때 좋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재미있고 쉬운 시 한번 써줄게. 한번 읽어볼래? 이런 생각으로 낱말 가지고 이제 언어유희라고 할 정도 작품을 시작한 거죠.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작품이에요. 그 낱말 새로 읽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13의 작품인데 바다라고 하는 제목이거든. 바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이다. 괜찮다. 그 말 한마디로 어머니는 바다가 되었다. 이런 작품을 썼어요. 이 작품이 그냥 아직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대구에 살지만 서울특별시청 역 스크린 도어에 이 작품이 설립되어 있고 저 해안 도시마다 가면 해변에 이 작품이 많이 개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낱말 새로 읽기와 같이서 문장부호 시로 읽기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문장부호 시로 읽기 물음표 같은 것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여기저기에 실리고 품사 9편이 전부 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서 아주 속된 저 시쳇말로 저로서는 출세 작품이었다. 그래서 그 작품집 하나로 이호우 시조문학상도 받고 윤동주 문학상도 받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던 그런 시집입니다. 그때의 충격과 그다음에 그때의 반응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뜻밖의 낱말로 이렇게 쭉 연작으로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이한 시집으로 호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아주 작은 책입니다. 작고 두꺼운 책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문단에 나와서 시조를 쓰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에요. 왜 힘든 작업이냐면은 아주 오래된 옛날의 형식에다가 오늘과 내일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내 문학의 역사는 좌충우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기도 한데 시조라고 하는 민족 고유의 문학 형식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옛날 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형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전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온 실험들,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는 삼장육구의 시조의 형식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형식, 이런 것인데 문학 긴 작품들 전부 읽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시조가 가장 짧게 쓸 수 있는 종장으로만 쓴 시, 이걸 기획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한글을 보면 말이죠. 우리 한글을 보면은 외자, 호자로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모두 외자로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몸만 봐도 봤어요. 눈, 코, 귀, 입, 목, 손, 발, 그보다 더 몸, 피, 살, 뼈, 다 그렇죠. 자연도 그래요. 땅을 비롯해서 매, 산,
산, 강 같은 건 우리 그 한자 말고 우리 말로 만든 거, 우리 말로 만든 거. 그래서 인간과 사람과 자연과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외자로 된 단어를 36개씩 찾아가지고 108개의 홑글자를 소절을 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8개를 만드는데 108개를 만든 이유는 우리 한국 현대시조 잘 아시다시피 최남선이 108번뇌를 쓰면서 108편을 썼잖아요. 그걸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호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인터넷 시대에 요즘 말하는 SNS 시가 사실 제가 먼저 시작한 건데 근데 그 후로 뭐 내가 그래서 이제 호시라고 하는 그 명칭을 장르 명칭을 붙여서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짧게 쓰면서 이 짧게 쓴 것을 갖다가 영역을 해서 같이 실었어요. 영역을 해서 같이 실은 건 무슨 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뭐 100만인, 200만이라고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한테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래서 영역해서 싣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실험의 종합판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왜 시집이라는 판형이 따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가. 그래서 시의 내용과 책이 조화되는 어떤 그런 실험까지도 겸해서 만들어 본 그런 작품집입니다. 뭐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그것이 세계 4대 국제도서전에 출품됐다는 겁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전, 중국 베이징전, 일본 도쿄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서울의 국제도서전에 출품이 돼서 관심을 좀 받고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 내가 얼핏 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 그 한글 닷소리 홀소리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이외로 한글 자막에 대해서 관심이 참 적었다. 그럼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아야 될 것인데도 닷소리는 왜 닷소리고 홀소리는 왜 홀소리냐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닷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음 기관인 혀가 어디엔가 닿아서 나는 소리가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닷소리이고 홀소리는 혀가 아무데도 안 닿고 난다 해서 홀로 소리 난다고 해서 그래서 홀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홀소리, 닷소리, 홀소리 그 다음에 사라진 글자가 늑자 있잖아요. 그 늑자 그 다음에 겹닷소리, 겹홀소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쌍받침 글자들 이렇게 전부 다 합치니까 55개가 돼요. 그 55개를 가지고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시집을 낸 거죠. 그걸 쫙 모두 다 작품으로 썼어. 그 2019년에 이 작품을 잡지에다가 1년 동안 다 발표를 했어요. 계획적으로 1년 동안 완전히 그걸 발표를 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발표한 작품을 놓아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시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장 최근의 시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글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면서 우리 한글에 관한 관심들을 좀 더 갖자 뭐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예술하고는 또 사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이 만들어진 재정 원리를 따지고 보면은 그 속에 우리 삶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발상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글자 중에 그 히읗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잖아요. 닷소리 중에서 히읗이 닷소리 히읗이 제일 마지막에 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이기 때문에 그 첫 소리이기 때문에 히읗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인식으로 시를 쓴 것이죠. 그 상당히 어떤 뭐 재미있다고 하면 재미있고 또 그 속에 철학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행히 그 시집을 내고 나서 그 문학평론가들이 저한테 붙여진 그 시집을 평하면서 한 얘기 문무학 시인이 어느 철학자다.
그 말이 들었으면 굉장히 듣기가 좋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광주 대학에 있는 백예송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문무학 시인은 말의 재미를 쫓고 그 말에서 삶의 진실을 담아내는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작업이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구나. 이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작업에 몰두할 것입니다. 낭송으로 좀 알려져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낭송을 위한 작품으로 쓴 건 아닌데, 그 뭐 각종 시낭송대회에서도 많이 읽히고 하는 그 낭송되고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 5권 속에 있는 시가 아니에요. 네. 5권 속이 아니고, 내 8번째 시집, 누구가 그립다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 있는 시인데, 우체국을 지나며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좀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우체국을 지나며. 문무학. 살아가며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날 수 있다면 가을날 우체국 근처 그쯤이면 좋겠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기엔 우체국 안만한 곳 없다. 우체통이 보이면 그냥 소식 궁금하고 써놓은 편지 없어도 우표를 사고 싶다. 그대가 그립다고 우체통 앞에 서서 부르고 또 부르면 그 사람 사는 곳까지 전해질 것만 같고, 길 건너 빌딩 앞 프라타나서 이파리는 언젠가 내게로 왔던 해묵은 엽서 한 장, 그 사연 먼 길 돌아와 발끝에 버석거린다. 물 닫은 가로수 이파리처럼 나 세상에 붙어 잔바람에 간당대며 매달려 있지만, 그래도 그리움 없이야 의 살 수 있으랴. 그래도 그리움 없이야 의 살 수 있으랴. 감사합니다. 예술 활동에 어떤 제한을 갖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시기이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적인 개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무시 못할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상품이 한글이다. 그 다음에는 그 한글로 형식이 다듬어진 시조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글과 시조가 정말 행복하게 조우해서 위대한 한국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 그 꿈을 향해서 시조를 계속해서 써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조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한글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행복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게 영원한 꿈일지라도 그 꿈을 쫓아갈 것입니다.